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관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배화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남순이고요.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줌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직접 뵙고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이게 6월 24일 날 제가 강의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날 강의를 다시 한번 녹음으로 만들었으니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강의에서 작년에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름철에 식중독 관리이긴 관리이지만은 조금 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어린이집 평가 항목에 대한 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리라든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중독의 이해, 그다음에 발생 원인, 발생 현황,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평가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중독의 이해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들어오거나 몸에서 이것이 감염돼서 감염형 질환 혹은 독소형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식중독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것이 주방에 가면은 열을 하고 이제 이것을 뭐 가열을 해 가지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내에다가 어떤 식품을 놓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식품이나 혹은 물에 의해서 이것이 섭취한 경우에 이것이 이제 2인 이상이 섭취한 다음에 유사한 어떤 질병을 나타내는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집단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아마 주의를 하실 거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조리를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중독을 분류할 때요, 미생물학적으로요, 세균성 식중독하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 대개는 이제 식품에 살모넬라라든가 캠필로박터 제균이라든가 비브리오, 장침입성 대장균, 이런 감염형이 있고요. 독소형으로는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경우에는 손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겨서 이것이 곪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크로스트리움 퍼플리젠스, 크로스트리움 보툴리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바이러스라는 거에 굉장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셨죠? 자, 그중에서도 이제 식품에 그 식중독으로 많이 일으키는 것은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식중독의 발생 원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은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복통을,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아니면 구토, 발열의 어떤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식품으로 인제 인해서 섭취하는 경우에 이것에 의해서 인제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식품을 구입할 때부터 원료 자체가 이것이 인제 약간 상했다라든가 아니면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보기에는 괜찮았지만은 이거 자체 내에 어떤 뭔가 미생물에 감염됐거나 독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식품과 같이 다른 음식을 갖다가 식품 재료를 같이 취급하게 되면서 이것이 교차 오염에 의해서 미생물이 오염된 것이 다른 어떤 음식물에 또 이것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조리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손이 다쳤다라든가 굶었다라든가 아니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해서 이것이 인제 식품에 어떤 균이 감염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인제 식품으로 이것이 인제 균이 오염이 되게 되면 그것을 먹은 이제 사람들이 인제 이러한 증세를 일으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오염된 채소나 동물성 식재료, 특히 이제 햄버거 패티 같이 이런 것들을 냉동시켰다가 해동시키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균이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은 이 그러니까 증식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든가 그 오염된 닭이 이 균에 오염된 닭이 낳은 계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는요. 지하수라든가 이런 물을 끓이지 않은 물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또 대개는 식중독 이런 오염된 환자의 분변이라든가 구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이 다른 곳에 또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캠필로박터 제균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닭을 갖다가 손질하면서 이 닭에 오염된 이런 균들이 다른 채소라든가 생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든가 이것을 사용한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닦아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이용을 해야 사용을 해야지 오염이 된 상태로 해서 이것이 묻어 있는 게 다른 것들 갖다 또 손질을 하게 되면 또 오염되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균들이 우리나라 음식들은 끓여서 오랫동안 끓이는 것들이 많은데 대개는 끓이는 그런 작업에 의해서 많이 사멸된다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지식들을 아시게 되면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대개 인제 건수들이 이렇게 인제 약간 인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대개는 인제 요때는 아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라 쪼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예 지금은 다시 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 급식에서도 상당히 같이 더 증가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요즘 빨리 더워지고 거의 봄이 없다시피 빨리 더워지고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 이렇게 그 건수에 도 중요하지만 또 이때 한 번에 한 건에 또 발생하는 환자 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인제 발생 현황인데요. 대개는 인제 3월 같은 때 이렇게 많은 것은 학생이 인제 많이 인제 개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인제 급식을 먹는 인제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인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라 쪼끔 인제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8 월, 9 월에 또다시 이렇게 굉장히 어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에도요. 보면은 6 월달 이럴 때에도 보통 빨리 이게 더워지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가 아열대로 되면서. 그래서 6 월 에도 벌써 30 도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제 여름의 시작이 7 월이 아니라 6 월부터도 벌써 이렇게 식중독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 인해서 이게 인제 식중독이 많이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인제 병원성 대장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제 제일 높은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굉장히 노로바이러스의 그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월별로 봤을 때 굳이 여름에만 이것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과 같은 이런 때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외에도 인제 보면 여기 보면 캠필로박터 제쭈니, 그래서 아까 제가 닭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인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닭장에서 인제 자라다 보니까 이 균들이 굉장히 면역성이 이렇게 닭에 떨어지다 보니까 균들에 감염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른 기타 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살모넬라라든가 그 외에 불명의 어떤 균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 보면은요. 대개 담당 영양사 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요. 담당 영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요번에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 빨리 좀 와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지금 나갔었고, 앞으로 또 인제 평가를 받으실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어린이집 평가 항목을 좀 살펴보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린이집 중에 아마도 지금 벌써 평가를 받으신 곳도 있고요. 앞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하는 곳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인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3-2 급 간식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러분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크게 인제 3 개의 카테고리로 또 인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급식,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급식과 간식을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서 아마 그것에 맞춰서 급식을 이제 제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식자재의 구입하고 보관하고 조리 공간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또 여기 각각의 또 쪼끔씩 세세한 작은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리하고 배식하는 과정 중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그런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에서 보면은, 자, 영양사가 제공한 식단, 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걸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식단에서 급식과 간식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양이라든가 또 크기, 아이들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맛도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달거나 짜거나 하지 않게 식사를 갖다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조리 형태들도 아이들이 소화하고 또 잘 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아마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 양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통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인제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제공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이 많이 가고 가공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참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연식품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이 아이들이 인제 그런 음식에 대한 맛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어렸을 때 그런 식품들을 갖다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따 자세한 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이 제공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보존식을 보존하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과 관찰을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때에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달 식단을 갖다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아이들의 영아의 어떤 원령 단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제 이유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씹는 상태에 따라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애들의 어떤 양 같은 것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에 계획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하고는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가 제공해 드린 그런 식단표와 조금 다르게 하실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감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렇게 인제 감수를 받으셔서 인제 새롭게 그 어떤 그 어린이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식단을 갖다가 인제 제공하시고요. 이때 제공한 식단은 만약에 를 대비해서 이 인제 만약에 그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것이 인제 일어났는지, 식사가 아닐 수도 있고 식사일 수도 있죠, 그 원인이. 그래서 이때 항상 보존식을 갖다가 챙겨 놓으시기라고 인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존식은요, 영하 18도씨 이하의 상태로 보관을 하고서 144시간 이상을 인제 이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회 1 인분 각 150 그램 정도 이상을 보관 드리기를 권장하는데요. 대개 이때 인제 대개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 이유식 이런 것들도 인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개인이 싸 가지고 와서 걔만 먹게 되는 경우는 보관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이거 준비해 주신 거라면 모두 보존식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들어보면은 인제 영양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워낙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상당히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고, 이걸 보관하면은 그만큼 인제 '손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존식의 보관 여부는 급식 단체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예외로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식을 보관하실 때는요, 1 인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 그램 이상, 그런데 인제 거기에다가 보존일이라든가 폐기일, 해주자 성명, 메뉴명 이것을 갖다가 용기에 부착해야 되는데요. 이 메뉴명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먹은 그런 그 메뉴명으로 적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용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 음식마다 뚜껑이 덮여 있을 수 있는 전용 용기 혹은 일회용 멸균팩에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용기는 세척 소독하시고요. 보관함도 냉동고에서 다른 것과 많이 섞여서 휩쓸리지 않게 맨 위에 상단에다가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보존식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은 모든 급식이나 간식에 이용된 아이들에게 제공된 그런 식사, 그리고 대체 음식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존식을 갖다가 보관한 그런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도 이렇게 어느 간식인지 중식인지 아니면 뭐 오후 간식인지, 그다음에 보존일은 언제고 폐기일은 언제고 담당자는 누구고 식사는 뭐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1-2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연령이나 개별 요구 혹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충분한 양을 이제 배식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더 먹겠다고 애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추가로 배식이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 조각들은 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나 짜지 않게 조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 것도 되도록이면 덜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혹은 이유식 같은 거 이런 거에 조리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유동식, 간고용식, 고용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해서 직접 조리를 해 주시기를 에, 어,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대개 이제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음식을 접해본 음식들이 나중에 가서도 얘가 커서도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래 그 집에서 한 거랑은 조금 또 다른 그런 그 편의에 의해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리 절차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 첨가돼 있다라든가 너무 달다라든가 너무 짜다라든가 이런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동시켜서 이것을 조리를 하게 되면 안전성에도 되게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과자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고 예, 칼로리도 많고 영양소는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식단에 짤 수 있도록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점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다 그러니까 그 식사 같은 것도 각각 맞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가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원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때 인제 아이들이 인제 원활을 모집하게 되면은 예, 이때 오리엔테이션이나 운영 방침, 가정 통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제 부모 뭐 학부모라든가 보호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있는지, 유발시키는 그런 식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다 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다가도 또 조금 더 잘하면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어떤 아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고려한 급간식, 조리, 배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조리할 때도 이것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한다라든가 배식할 때에도 어떤 그 그릇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교차해서 쓰여지지 않도록 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주요 식품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잘들 아시겠지만 계란, 어패류, 육류, 우유 같은 거, 땅콩, 견과류, 두유, 대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럴 때에 대체하는 그런 식품을 이제 다른 어떤 대체 재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에요. 되도록이면은 같은 식품군에 해당하는 그래서 달걀이라든가 이런 우유 같은 거 이런 것이 인제 주요한 게 달걀 같은 거는 인제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선이나 얘가 괜찮아 하는 그 고기라든가 두부 이런 걸로 대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멸치나 해조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칼슘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바꿔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이제 단백질 식품이고요. 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 식품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땅콩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다른 견과를 쓴다든가 아니면 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도 인제 특히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있어도 이것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식자재의 구입, 보관, 그다음에 조리관관의 어떤 위생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식자재를 신선한 것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요. 위생적으로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건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기한의 경과가 되지 않도록 혹은 요즘은 소비기한을 주로 쓰는 그런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써 있는 것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써 있는 건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게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리 공간, 바닥, 벽, 천장 이런 데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조리 내 시설 설비 같은 거, 특히 이제 개수대라든가 조리대,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이런 데가 먼지가 잘 안 닦으면 거기에서 기름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끼게 되는 경우에 잘 안 닦이죠. 그죠? 오래 놔두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주방 가전 같은 것들도 청결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기류, 아이들이 쓰는 컵들, 그다음에 조리도구, 뭐 행주라든가 도마라든가, 그다음에 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주걱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2-1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자재를 들어오게 될 때 이때 인제 검수를 하게 되죠. 예, 그때 외관이나 색깔이나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육안으로 검수한 다음에 각각 보관 방법, 어떤 것은 냉동, 어떤 것은 냉장, 어떤 것은 실온이겠죠. 보관 방법에 따라서 맞게 보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식자재 보관 장소는 어떤 것은 이제 냉동고가 냉장고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싱크대나 베란다, 창고 같은 것이 되게 될 텐데 이때에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청결한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방충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식재료의 관리 검수 보관인데요. 이때에 검수할 때도 청결한 복장이나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검수를 시작하시는데 이때에 식재료 운송 차량이 청결한지 온도는 맞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표시 사항에 있어서 적정 온도가 어떤 것인지 바로 인제 전투리를 들어갈 것이냐 냉장을 할 것이냐 냉동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맞게 상황에 맞게 식품에 따라서 맞게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상온 보관할 때는요. 식품과 비식품을 꼭 구분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은요. 식품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것을 갖다가 혼동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식품은 따로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료 보관실과 조리실 갖다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에 대용량 제품을 이제 이것을 나누어서 소분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래 들어왔을 때의 제품명과 소비기한이 붙어 있는 것을 항상 거기다 같이 똑같이 표시를 해 주시게 되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붙었던 라벨지라든가 이런 표시사항 같은 것들은 다 그대로 두어 주시는 게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포장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이 조리장으로 반입이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겉에 포장지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이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떼고 박스 같은 거는 다 거기에서 밖에서 이것을 다 꺼낸 다음에 속에 있는 부분을 조리장으로 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부분 식품 원료의 사용에 있어서 무허가 식품이나 무신고 식품, 원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시 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표시가 훼손됐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원료나 식품,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그 영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그런 영업자가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소분한 식품들, 그다음에 허가받기 전에 어떤 시설에서 만든 식품들 이런 것들은 인제 거기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그리고 농축수산물 그리고 가공품에 있어서 원산지를 꼭 표시해 둔 그런 식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검수할 때에는요. 대개 인제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런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소비기한, 성분 같은 거, 제조일,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인제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할 때도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주문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품질 상태, 포장 상태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이때 겉에 외피 포장지 그러니까 겉에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거한 다음에 조리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보자 어 보 어 보 그러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제거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안 되겠죠. 굉장히 위생적으로 오염이 많이 될 수 있고 박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겉에 있는 것을 다 그 포장재를 벗겨내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이 균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그 닭이 낳은 그런 계란이라면 이것들도 다른 것에 채소 같은 거 이런 거에 옮겨지면은 같이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용기에 이걸 달걀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제 라벨지도 부착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기 같은 경우에 이 축산물이 검사받은 것인지 이게 보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도축 검사 증명서라든가 라벨 같은 것들 이제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참기름이라도 제접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생산한 그런 참기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재료의 보관 및 저장 관리인데요. 보관할 때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 온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이게 낮에 근무를 하실 때는 늘 체크를 하시니까 다행히 괜찮을 텐데 문제는 퇴근하신 다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밤이라든가 이럴 때에 혹시라도 고장이 나는 경우에 아 품질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24 시간 동안 와이파이가 되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늘 온도를 체크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관 용량은 70% 이하로 유지시켜야 잘 순환이 되어서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냉장 온도는 5도 전후 0 에서 5 도, 그다음에 냉동 온도는 -18도 이하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전 처리된 그런 식품은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되 이때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장 혹은 냉동으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한 냉장고나 냉동고에 어떤 식품이 들어가 있는지 보관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태그 같은 거를 바코드 같은 거를 통해서 찍으면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훨씬 더 그렇게 된다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들어갔는지 식품 보관 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하신다면 선출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관할 때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처리 된 거는 위에, 전처리 안 된 거는 아래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에 온도계가 내부 온도를 다 볼 수 있도록 표시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처리 된 거는 위쪽에, 전처리 전에 있는 건 아래에 있어서 아래에 두어서 서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 인제 세척을 해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인제 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덮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의 온도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모습도 인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제 잘 이제 관리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박스가 직접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겉에 포장지를 다 겉에 포장지를 제거한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품목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표시해 놓을 때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표시를 해 놓고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잘 이렇게 보관고에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 이렇게 구멍이 혹시라도 이것이 이제 연통 이런 다리라든가 이런 데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파리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꼭 부분적으로도 방충망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2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것은 이제 필수 사항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식자재 중에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은 유통기한, 어떤 것은 소비기한이 적혀 있을 텐데 그것에 맞게 기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때에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식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 기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유통 기한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제조일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기간, 그러니까 판매되기까지 이것이 허용되는 기간을 유통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기간에서 이것이 지나간 걸 갖다 판매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전에 사 가지고 온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라든가 보관을 잘 했으면은 사실 그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어떤 때는 먹는 데에는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소비 기한이라는 것은 보관 방법, 즉 냉동이면 냉동, 냉장이면 냉장 이런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이때까지 섭취해도 괜찮다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기한이 지나게 된 것은 절대 냉장고라든가 냉동고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식품별 보관 온도 및 보관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요. 온도를 갖다가 잘 지키고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소비 기한에 그 기한까지 식품이 안전하겠죠. 그다음에 식재료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 기한이나 유통 기한이나 이것이 이제 지나간 것은 반드시 빨리 폐기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보관 방법이 거기에 써 있는 냉장 기준, 냉동 기준, 실온 기준, 상온 기준 이런 것들에서 이 기준을 갖다가 따라서 지켰을 때에 언제까지 이것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소비 기한입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 표시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자연 상태의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코이를 이제 쓰고요. 식품명과 이코이를 쓰고요. 그다음에 어느 온도에서 저장했는지 원산지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해서 부착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 대용량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나누어서 소분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멸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나배를 해 주시는데요. 이때 원래 들어올 때에 언제 소분했는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소비 기한인지, 원산지는 어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사항을 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2-3 조리실 공간에 대한 바닥, 벽, 천장, 조리실 내의 시설이나 설비 이것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잘 이제 세척하시고 잘 말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바쁘고 뭔가 일이 그날 많고 아니면 혹시 빨리 나가셔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미생물은 그런 것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똑같이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충망 부착을 하시고요. 그다음 후드나 환기구 이런 것들도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기에 이제 찌든 때 같은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쓰레기통 같은 건데요. 매일매일 이것을 잘 청소를 하시고 자주자주 이것을 이제 소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 금방 이제 벌레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수구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리실은 자주 환기시키고 쾌적 환경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 같은 그러니까 조리 도구라든가 아니면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이 잘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면담을 실시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식기류라든가 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잘 세척이나 소독이 돼야 되겠죠. 특히 도마나 칼 같은 거는요, 만약에 육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되어 있는 닭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채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놓이게 되면은 교차 오염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같이 다른 것들도 다른 식재료도 오염이 되기 쉬운데요. 특히 그래서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류용 이렇게 용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도마나 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너무 협소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둘 데도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쓰실 때마다 쓰고 나서 잘 소독하고 닦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수대나 컵 등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습도가 높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날파리도 많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청결하게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 전과 사용 후를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 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상 수시로 청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젖병과 젖꼭지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먹은 다음에도 이게 상하기가 쉽잖아요. 음식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묻어 있는 그런 것들도 금방 이제 상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한 다음에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기구나 설비 같은 거에 소독을 하실 때에는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세척제만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이게 소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세척은 세척이고 소독은 소독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통해서 남은 균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에 열탕 소독이나 화학 소독, 혹은 건열 소독 이렇게 각각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소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방법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열탕 소독 같은 경우에는 식기류를 100도씨에서 30초 이상, 특히 이것이 조밀조밀하게 붙어서 이렇게 한가득 한꺼번에 넣고서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겹쳐진 사이에 소독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속까지 충분히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학 소독 같은 경우에는 칼, 도마, 식기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적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독약 이것을 이제 배합비를 잘 맞추셔 가지고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건열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살균 소독기 같은 걸 사용할 때에는 160에서 180도씨에서 30분 이상을 처리를 해서 식기 표면 온도가 71도 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수구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파손이 되면 빨리 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물 고임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고여 있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환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잘 환기를 시켜서 이것이 이제 내부에 있는 냄새가 이렇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습기가 굉장히 그 습기 찬 상태로 계속 이렇게密閉되어 있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탕 소독, 그다음에 화학 소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다 놓고 가열을 해서 이렇게 물에다 놓고 가열을 해서 열탕 소독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열탕 소독을 하는데 열탕 소독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화학 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세척을 하고 헹군 다음에 다시 살균해서 그다음에 건조 보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구나 시설에 있어서 특히 음식 쓰레기통 그래서 대개는 이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페달을 사용해서 손으로 이용하지 않고 발로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개는 열려 있을 경우도 많고 이게 금방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또 금방 요즘 같은 그렇게 더운 시기에는 빨리 이렇게 벌레들이 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용하신 다음에 빨리 버리고 세척하고 소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품과 비식품은 분리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15cm 정도 이상은 떼어서 그리고 벽에서도 떼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 주셔야 이 창고에 넣을 때도 바닥이 습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떼어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 같은 거는 라벨을 꼭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은 세 번째, 조리 및 배식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엔 네 개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그날 조리된 음식은 그날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고 폐기시키는지, 그다음에 마실 물이나 우유 같은 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항목은 조리 시 위생적으로 조리하는가에 대한 관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은 앞치마 전용 머리수건, 그래서 머리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이제 착용하시게 되는데, 이때 실내 공간과 조리 공간이 바닥이 구분되지 않거나 아니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전에는 항상 손을 비누로 깨끗이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준비를 하게 될 때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하는데, 보통은 준비대에서 이렇게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재료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자마자 손질이 안 된 것은 굉장히 이제 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척하기 전까지는 따로 이것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것을 처리하시는 게, 전처리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음식을 하는 중에도 식품을 대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맛보기 할 때는 별도의 숟가락, 그래서 보통 조리하는 그런 조리도구 같은 것으로 되게 국자 같은 것으로 국을 볼 수도 있고 국을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자, 다음과 같이 그래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지키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더울 때, 이 조리실이 더울 때 이것을 계속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은 듭니다. 예. 그치만 이것이 이제 저희로서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장을 갖다가 잘 지키시는 게, 그다음에 위생모하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 전과 작업 후 손의 세척, 특히 생선이나 날고기 취급한 다음에는 항상 손을 잘 닦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손을 씻어야 될 때는 더 여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것만 이렇게 제가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되게 육류나 어류, 난각, 계란 껍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 돼 있는 경우에 다른 것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손에 묻은 그런 균들도 다른 식품으로 또 같이 이게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것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닦으시고, 당연히 코나 입 같은 거 신체 일부 만졌을 때도 닦으시고, 청소하고 난 후 그다음에 차 같은 거 마시거나 휴식한 다음에, 아니면 이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코를 풀거나 한 경우,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통을 갖다 치우셨을 때, 이럴 때도 항상 손을 꼭 닦으셔야 합니다. 조리 공정별로 위생 관리하는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전처리하게 될 때에 식품이 바닥에 닿지 않게 조리대를 사용하거나 60c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조리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식재료가 이렇게 방치되지도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칼, 도마 이런 것들은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해야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칼이나 도마를 사용하게 될 때에, 대개 싱크대도 그렇지만은요. 채소 쓰고 그다음 육류, 어패류, 가금류, 그래서 닭 같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세척해 주셔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도구는요. 열탕이나 증기 소독을 많이 인제 하게 되는데, 이때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야지 이것이 인제 소독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나무 주걱 같은 거는 사실 세균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 변경할 때마다 식재료를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동할 때에도, 만약에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해동 중이라고 표식을 해서, 이것이 다른 식품과 같이 이 혼동되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식재료를 이제 세척하고 소독할 때에요. 특히 이제 채소나 과일과 같이 생으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살균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도를 잘 맞춰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침지하고 잘 충분히 2-3회 이상 충분히 헹궈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공정 중에서 가열 조리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익히는 식품의 중심 온도가 75도씨 이상으로 돼야 되고요. 특히 업계류 같은 경우에 85도씨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 유지를 시켜주셔야 균이 안전하게 삶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 온도라 하면 가장 두꺼운 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온도가 늦게 더워질 것 같은 그런 부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심, 가장 늦게 온도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곳의 온도를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검식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보기 숟가락으로 사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식품마다 중심 온도가 조금씩 다를 텐데요. 고기 할 때도 고기에서도 가장 깊은 부분,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닭 같은 걸 조리할 때도 가장 심부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속을 갖다 꾹 눌러 가지고 속에 있는 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 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닭 같은 경우에 냉동닭 같은 경우에는 속에는 아직 안 녹았는데 겉은 이제 뜨겁지만 속이 이제 안 녹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온도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섞거나 이렇게 덜어낼 때에도 위생 장갑을 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자보다는 맛보기 숟가락을 이용해서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밖의 온도보다 훨씬 더 한 5도 정도는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요즘같이 30도가 넘는 경우에 조리실은 훨씬 더 후끈후끈하고 습하고 덥겠지요. 자, 그럴 때에 여기에서 보시면 5 내지 60도에는 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한다. 위험 온도 구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도 여기에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리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도 전후다 그러면은 먼저 만든 음식을 그냥 방치해 놓고 다른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걔는 균이 이제 번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식 과정에도 위생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배식을 해야 될 텐데요. 행주도 청결한 것을 사용해서 식탁을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도구로 음식마다 다른 배식 도구, 집게나 가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손으로는 배식하지 않고요. 배식 도구도 각각 음식에마다 배식 도구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르는 가위도 따로따로 음식마다 다르게 해야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같은 걸 가지고 음식 배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애들도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리된 것이 된 것과 되기 전에 있는 전의 것이 같이 있으면은 교차 오염이 되기 쉽고요. 자,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것과 익힌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집게는 또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3-3에서는 1회 조리된 음식은 그날 소모하고 그다음에 재배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 만약에 남았다 하면은 전량을 폐기시켜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친 채소 같은 거나 육수 같은 것도 조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일 소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4에서 마실 물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특히 마시는 물 같은 경우에 정수기 주변을 잘 위생적으로 그것을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필터나 꼭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컵을 갖다가 계속 이제 먹던 컵을 대고 또 거기다가 더제 마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컵에 이제 오염된 것이 물 나오는 물 나오는 부분에 또 이것도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닦아 주셔야 되고요. 우유는 뭐 이 먹던 것은 이제 먹다 남은 것은 폐기를 하고요. 항상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평가 사항과 관련해서 조리 전 식재료의 어떤 위생 관리라든가 조리하면서 그다음에 배식과 이럴 때에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건강 진단을 6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시는 걸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요런 식으로 인제 건강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 기간도 6 개월에 1회 있는데 이때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해서 30일 이내로 이게 약간 예전보다 너무 엄격하던 것을 갖다가 조금 약간 유도리 있게 조금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어 그 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꼭 기록을 해 두셨다가 이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항상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 오셨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것들을 짚어 나가고,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해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종로구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조리하고 그리고 급식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